난 효정이다님 사연입니다. 너도 못생겼어. 언니가 초등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을 떠나 안산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무탈하게 학교를 다니던 언니가 수두에 걸린 적이 있었다. 언니는 한밤중에 고열에 시달리고 얼굴 전체에 수두딱지가 생기고 난리가 났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차마 나를 따로 재워야 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열이 피어오르면서도 춥다고 나를 끌어안고 잠들어버린 탓에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에게 수두를 옮아버리고 말았다. 그 일은 이렇게 어이없이 수두에 걸린 내가 고열에 시달렸을 때 시작되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농담처럼 섭님의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게 수두를 옮긴 언니는 그야말로 다음날 곧장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엄마와 아빠는 언니와 내가 번갈아가며 수두에 걸린 탓에 더 이상 쉴 수가 없어 집을 비우게 되었다. 언니에게 제때 약을 먹게 하라고 했지만 내가 6살, 언니는 8살이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온 것까진 좋았지만 집 앞까지 놀자고 온 친구들을 거절하지 못한 언니는 내가 약을 먹는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섰다. 당연히 나는 그 쓴 약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약을 먹지 않았으니 엄마와 아빠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쯤엔 온몸이 땀투성이에 고열에 시달려 현관문 앞에 널브러져 버린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일로 언니가 엄청나게 혼이 났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을 당해 혼이 나는 언니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것은 다 크고 나서 정리해서 쓴 내용이니 몇 년 후에 겪은 이야기를 토대로 기억을 조금 각색한 장면이다. 언니도 없고 나는 작은 방에 널브러져 있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땀을 흘리고 있으려니 답답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 허리를 이렇게 앉은 나는 닫아놓은 것이 분명한 베란다로 나가는 큰 창문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어떤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인도풍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수학여행을 가서 그녀의 복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수학여행에서 가게 된 큰 절의 한쪽에 그려진 벽화에서 무슨 보살이라고 불리우는 그림의 주인공이 입은 옷과 같은 옷이었다. 여인은 신비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양손은 얌전히 내 앞에 합장을 하고 서서는 나를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바짝 말라오는 목을 축일 생각도 없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은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아직도 정확한 말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분명 거짓이라서 몇 년을 나를 괴롭히며 정확한 명칭을 말하지 않았겠지만 말이다. 나는 땡땡 보살이다. 너에게 전해줄 지식이 있어. 너를 굽어살피기 위해 하늘의 땡땡이 부름을 받고 왔느니라. 처음엔 느리게 시작되어 점점 빠르게 이야기하다가 다시 말이 늘어지다 빨라지다 하며 기괴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나는 처음 듣는 목소리, 높낮이, 그 빠르기의 변화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멍하니 여인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나서야 나는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입은 정말 내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분명했다. 한참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내게 조바심을 느꼈는지 여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까처럼 엄청난 목소리로 말이다. 내 너를 새로운 길로 이끌기 위해 발현하였다. 내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참이나 말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그 다음번엔 절대로 없을 일을 당하고 말았다.
여인은 내가 대답하지 않자 조금 화가 났던 것 같았다. 동글동글한 얼굴이 너무 무섭게 일그러졌고 베란다 밖에 가만히 서 있던 여인이 마치 영화에서 주민을 당기는 것처럼 갑자기 내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만 바짝 들이대었다. 내 기억은 여기까지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나는 현관문 앞에서 완전히 기력을 잃고 속옷 말고는 다른 옷은 모두 벗어던진 채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깜짝 놀라 나를 방 안에 눕힌 엄마와 아빠가 안절부절하며 내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온갖 일을 하고 있을 때 언니가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와 아빠가 언니를 향해 화를 내기도 전에 내가 갑작스레 눈을 번쩍 뜨더라는 것이다. 엄마와 아빠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는 언니를 향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때 물귀신에게 홀렸을 때 말고는 내가 고열로 인해 헛소리를 했다고 믿고 있으나 다만 그 내용이 너무나 섬뜩하고 똥 맞아떨어져 무서웠다고 하셨다. 눈을 허옇게 뒤집어 까고 덜덜 떨던 내가 갑자기 눈을 팍 하고 뜨더니 정색을 하고선 아빠를 한참이나 노려보더란다. 얼마나 놀랐던지 굳어진 아빠에게 달려든 내가 아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단다. 너는 혼자 죽는다. 그러겠지요. 너는 죽는다. 혼자 길바닥에 굴러 너는 죽어. 기어이 거기 가서 너는 죽는다고. 6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빠는 논란과 동시에 너무도 화가 나서 내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며 무슨 말이냐고 소리쳤지만 거친 아빠의 행동에도 아랑곳 없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짓거리고 그대로 까무러쳤다고 한다. 엄마에게 병이 생긴다거나 아빠의 죽음 말고 언니에 대한 이야기이거나 뭐 그런 것들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속인이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부모님의 무덤덤함에 아직도 놀란다. 잠깐 우리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엄마와 아버지의 첫째 딸에 대한 사랑은 엄청나서 우리 집은 마치 아들과 딸의 차별을 하는 것처럼 언니와 나에 대한 차별이 엄청난 집이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어느 무속인이 아빠를 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첫째 딸한테 하는 것만큼 둘째한테 하면 둘째가 더 효도할 건데 허드물에 물을 붓고 있네. 그런데 아빠는 바로 내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큰아빠와 할머니께 그래도 나는 첫째가 최고다라고 하신 분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와 아빠는 내가 속에 있던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열에 취해 짓거렸다고 생각하셨는지 나도 모르게 내뱉은 그 이야기에 삐친 아빠는 거의 한 달을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내 얼굴이 보이면 우라가 치민다고 하셨고 거의 한 달 동안 아빠의 퇴근 시간이 지나면 나는 방문을 닫고 아무것도 없는 방에 홀로 있어야 했다. 그 사이에도 그 여인은 나의 아픈 몸과 마음을 흔들며 나를 가지고 놀려고 했던 건지 매일 밤 더위에 열어놓은 베란다 창문 사이로 허공에 떠서는 자꾸 인자한 듯한 말투로 나를 꼬시고 있었다. 뭔가를 가르쳐주겠다는 둥, 지금의 아픔은 금세 잊게 해주겠다는 둥, 온갖 꿀을 바른 듯 달콤한 말로 나를 꿰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잠든 언니의 옆에서 조용히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어쩐지 다른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말을 꺼낸 이 순간만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싫어. 못생겼어. 우리 엄마가 모르는 아줌마랑 말하지 말랬어. 잠시 당황한 듯한 여인은 다시 한번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듯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 잠들어 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꿈속에서 만난 것이었을 테지만 그때는 여인이 베란다 밖에서 서 있는 그 모습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글동글한 얼굴, 새하얀 얼굴, 인도 여인 같은 의상에 이마에 콕 찍힌 붉은 자국. 못생겼다고 하기보단 인자하기까지 한 미소를 짓는 여인. 하지만 어린아이의 눈은 진실을 볼 수 있는지 여인의 그 거짓 얼굴 속에 얼굴을 뒤집어 깐 눈, 인자하기는커녕 서슬이 퍼런 눈빛과 나를 곧장 찢어 죽이려는 듯한 냉정한 얼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못생겼다는 말을 내뱉고 잠든 그날 이후 나는 수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건강해진 나는 그녀를 통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빠는 새로 생긴 도로가 그의 홍수로 인해 군데군데 유실되었다는 뉴스를 들은 엄마의 만류를 무시하고 기어이 그곳에 운전하며 지나가다가 브레이크가 망가진 대형 트럭과 사고가 나서 정말로 돌아가실 뻔했다. 엄마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시긴 하셨다고 말했고 그럼에도 무디게 지나간 내 인생을 보며 나는 웃어버렸다. 무속인인 내 친구 이외에 무속인들은 만나본 적도 없고 친구의 어머님의 조언 이외에 내게 일어난 사건들은 그저 이상하게 일어났던 일로 치부되어 지나갔기 때문이다. 얼마나 크고 어이없는 사고였는지 그때 새로 나왔던 프라이드 차는 티코처럼 작은 사이즈였고 대형 트럭이 밀어버린 탓에 차체가 완전히 구겨졌는데 아빠는 그 구겨진 차에 구겨져 있었다고 한다. 대답도 하지 않고 유리와 피를 뒤집어 쓰고 정신을 잃은 아빠의 모습에 구급차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판단하고 돌아갔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견인차는 아빠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차를 끌고 견인업체까지 갔던 것 같다. 그 와중에 아빠의 팔이 도로로 떨어져 지금도 아빠의 팔등엔 그때 쓸려 망가진 피부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나마 팔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은 것은 사고가 있기 얼마 전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모아 승진 기념으로 사준 꽤 비싼 손목시계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나중에 수술로 정수리부터 어깨까지 꿰맨 것이 500바늘이 넘을 정도로 넝마처럼 변한 아빠는 본인이 지나가는 경인업체의 사람을 불러 내가 죽지 않았으니 병원에 데려가라고 말했고 입원할 때까지 본인이 죽을까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다는 말을 해주었다. 나는 지금도 아빠가 술을 마시면 예전에 수술한 자국을 따라 붉거나 하얀 자국이 만들어지는 아빠의 피부를 보면 그때가 생각나 몸서리치곤 한다. 엄마는 사고 이후 내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고 병원에 가보셨다고 한다. 하지만 검사를 해도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쩌다가 대충 맞아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아빠가 살아계셨으니 말이다. 그 후로 우리 집과 나에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우리 집도 이사를 해 다른 동네의 반지하 빌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집은 지금의 나의 집처럼 이상한 현상이 많이 있던 집이었는데 이번 이야기는 내 이야기이니 그 집 이야기는 할 수 있다면 다른 이야기로 하겠다. 이상하게도 그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우리 집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으게 되었는데 주변 주민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왜 반지하에 살고 있냐고 할 정도로 엄마와 아빠가 일도 바빠지고 우리의 살림도 엄청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바빠진다는 것은 나와 언니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 유치원 때처럼 나는 심한 열병을 앓게 되었다. 평소라면 나는 언니와 작은 방에서 자야 하겠지만 그날은 나를 간호하기 위해 오랜만에 집에 오신 엄마와 아빠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잠들어 있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은 조금 먼 곳에서 식당을 하셨고 언니가 고학년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2, 3일 정도만 집에 들리시는 생활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와 아빠는 피곤함에 나를 간호한다는 생각을 못 하셨는지 아픈 나보다 먼저 잠이 드셨고 나는 엄청난 고열로 까무러치기 직전까지 방치되어 있었다. 나는 너를 돌보기 위해 하늘을 땡땡이 보내어 너를 땡땡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너는 나를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 여인이다. 그 여인 특유의 이상한 말투. 느린가 하면 래퍼처럼 빠르고 조용한가 하면 빠르게 말할 때는 고함을 치는 소름 끼치는 말투. 어찌된 일인지 눈이 번쩍 뜨였다. 고열로 인한 고통은 간데없고 벌떡 허리를 일으켜 세워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다. 반지하라 누군가 앞에 서 있으면 무릎 아래로만 보이던 곳이었는데 길게 밑으로 내려오는 얇은 실크 같은 천들이 눈에 보였다. 그리고 그야말로 지금 보았다면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피웠을 정도로 두려운 장면이 보여졌다. 길게 드리워진 옷 안으로 보여지는 다리라고 생각되는 두 개의 길다란 그림자. 그리고 무릎 정도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둥둥 떠있는 여자의 얼굴 하나. 여인이 전에 보았던 얼굴과 똑같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만 머리통만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이가 더 들어서였을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표정만 보여졌다. 인지하기 그지없는 여인의 미소 어린 표정. 하지만 여인의 머리통 위에 씌어진 천과 함께 여인의 머리카락을 꽉 쥔 손. 달밤에 기괴하게 빛나는 그 머리통이 내가 보기에도 이상하게 보였던지 나는 또 여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말았다. 아씨, 아줌마 못생겼다고! 아줌마 못생겼다고! 냅다 소리를 지르고 나니 나를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는 여인의 말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열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맴돌아 나도 모르게 이불로 푹 쓰러졌다. 갑자기 온몸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인해 정신을 잃을 때쯤 다른 소리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마지막 말 한마디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대로 끝이 날 듯 싶더냐. 또 온다. 그리고 또 올 것이다. 좀 전과는 달리 엄청나게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였지만 그 어떤 말투보다도 두려운 목소리였다. 어깨를 떨며 잠든 후 아침엔 아픔이 싹 사라져 있었다. 신기하게도 고열이 있던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완전히 팔팔하게 일어난 나를 보며 엄마는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놀라워하셨을 정도였다. 그대로 나는 한 번씩 몸이 아프거나 열이 오를 때 가끔씩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항상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 나를 꼬시려는 여인의 말에 이렇다 할 말을 찾지 못한 건지 아파서였는지 나는 그렇게 인자하게 그지없는 여인에게 못생겼다는 드립을 치며 여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불 속으로 도망을 쳤고 어찌된 일인지 여인은 내 방의 창문 앞까지는 왔지만 내 코 앞까지는 오지 못하는 듯 했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플 때만 보이는 그녀가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나는 점점 더 두려움이 없어져 갔던 것 같다. 그리고 그녀와도 이별할 때가 다가왔던 듯 싶다. 중학생이 된 나는 언니와 함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서울로 놀러 갔었다. 올림픽 운동장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린 그날. 나는 내가 아프게 될 줄도 모르고 좋아하는 가수를 본다는 것에만 들떠 있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학교에 가는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나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4교시에 열이 나고 머리가 띵하게 아파와 창문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나를 보고 담당 선생님이 양호실로 빨리 가보라고 말을 하며 내게서 등을 돌린 그 순간 선생님의 등 뒤로 보이는 창문 밖에 여인이 서 있었다. 멀쩡한 정신이어서 그랬던가 여인은 예전과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엄청나게 붉은 입술을 크게 벌려 웃으며 동그란 얼굴이 길쭉해 보일 정도로 커진 입술과 희번뜩하게 뜬 눈은 눈알이 모두 보여질 정도였다. 여인이 나를 알아보았는지 표정을 순식간에 바꾸며 내게 말을 걸려던 순간 나는 앉은 자세 그대로 구토를 해버렸다. 점심시간은 아직이었고 아침도 먹지 않았기에 위액만 터져나왔지만 친구들은 나를 보며 비명을 질러댔다. 물론 구토 때문이 아니라 양쪽 코에서 구토하는 순간 같이 터져나온 코피 때문이었지만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양호실로 실려갔던 나는 그대로 집까지 보내지게 되었다. 몸이 나은 뒤에 학교를 갔더니 내게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떠돌았다고 한다. 나는 집에 들어와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고 언니의 간호를 받으며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얼마쯤 지났을까? 닫아놓았을 것이 분명한 방의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나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여인이 창문 밖에 서서는 나를 향해 엄청 작은 목소리로 뭐라 속삭이고 있었다. 몇 번의 만남을 했을 때와는 달리 그날의 여인은 뭔가 쫓기는 것처럼 나를 채근하는 듯 평소의 말투보다 거의 두세 배는 빠르게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픈 와중에도 뭐가 그리 궁금한지 나는 기어이 몸을 일으켜 앉아 여인을 바라보았다. 머리부터 씌어진 길고 하늘하늘한 천 사이로 보이는 여인의 얼굴은 예전에 동그랗고 인자했던 얼굴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목이라도 조른 것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얼굴처럼 퉁퉁했고 아까 낮에 보았던 것처럼 눈알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붉은 입술을 크게 벌리고선 믿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랩을 하고 있었다. 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마 그때 래퍼 아웃사이더가 있었더라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기 때문이었다. 정말 여인의 말 한 단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전에 없던 고열과 구토, 복통과 심장통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 여인을 참아줄 만한 참을성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알아듣게 얘기해, 못생긴 년아. 아마도 언니가 방에서 뛰어나올 정도로 육두문자를 쉴 새 없이 내뱉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석구님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 그 부분은 자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내 육두문자에 여인은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또 지겨운 나를 가르치기 위해 왔다는 말을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뱉어버렸다. 너 못생겼다고.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다고. 너랑 다니면 친구들이 놀릴 정도로 못생겼다고. 이 호떡같이 못생긴 년아. 다시 육두문자. 순간 여인은 입술을 움직이다가 정적에 휩싸였다. 나를 가만히 바라보던 여인이 드디어 화가 났던 것인지 갑자기 입을 크게 벌리고 비명을 내지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비명을 지르는 순간 그 긴 옷은
어느새 넝마 같은 소복으로 바뀌어 있었고 단정하게 빗어넘겼던 머리는 귀신 산발한 머리가 되어 있었다. 나쁜 년. 좋은 곳에 데려다 준데도 지랄이야. 너도 못생겼어, 이년아! 이 나쁜 년아!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달려드는 여인의 모습에 놀라 끄억하고 비명도 못 지르고 숨만 들이쉬었는데 여인이 내 바로 앞으로 달려들기 일보 직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언니가 놀란 얼굴로 뛰어들어와 너 왜 그러냐며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까지 숨을 들이신 이후 내뱉지도 못하던 나는 언니가 내 어깨를 흔든 뒤에야 간신히 어으 하는 소리만 낼 수 있었다. 그 뒤로 여인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무속인 친구 A에게 물었더니 허주라고 신기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가끔 그냥 그런 일을 겪는 나를 꼬셔 빙의해 가짜 무당으로 만들어서는 지 마음대로 하고 살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 못생겼다는 말은 싫다는 말을 하면 죽일 수도 있기에 자기도 모르게 거절하는 말을 꺼낸 것일 거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면서 귀신에게 모욕을 준 년이라며 가끔 나를 놀리곤 했는데 와섭님 라이브 방송에서 석구님들과 대화하다 떠오른 이야기라 한번 이런 일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써보았다. 나처럼 이런 황당한 귀신을 만난 사람도 있을까? 제발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며 끝을 맺는다. 왜냐면 아무리 황당한 귀신이라도 집요하게 나를 쫓아다니는 그 느낌은 정말 생각만 해도 싫기 때문에 다른 석구님들은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